셜록 홈즈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추리소설을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스포 방지를 위해 추리소설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는데요. 낸시 스프링어의 소설 에놀라 홈즈는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하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영화 에놀라 홈즈를 아시나요? 헨리 카빌, 샘 크라플린, 헬레나 본 햄카터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주인공 밀리 바비 브라운이 주연을 맡아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설 에놀라 홈즈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소설의 일부분을 살짝 맛보여 드릴게요. 불빛이라고는 희미하게 꺼져가는 가스등과 선술집 바깥에서 삶은 바다 달팽이를 파는 노인들이 냄비를 올려놓은 채 지키고 앉아있는 조약돌 불판의 불빛이 전부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낯선 여자가 마치 자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듯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미끄러지듯 지나쳐간다. 그녀가 사는 곳에선 남편이든 아버지든 형제든 그 누가 되었든 동반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녀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참이다. 검은 베일 아래로 눈을 동그랗게 뜬 여자는 걸어가면서 유심히 살피고 찾고 지켜본다. 금이 간 포장도로, 위로 깨진 유리도 지켜본다. 겁없는 쥐가 털 하나 없는 혐오스러운 꼬리를 질질 끌며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지켜본다. 쥐와 깨진 유리 조각 한가운데 맨발로 달아나는 누더기 차림의 아이들도 바라본다. 그녀는 빨간색 플란넬 조끼를 입은 남자들과 싸구려 지프로 기운 보닛을 쓴 여자들이 쌍을 지어 서로를 팔짱을 끼고 뒤뚱이며 걷는 모습도 지켜본다. 쥐들 틈 바구니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있거나 자고 있거나 심지어 죽은 듯이 뻗어 있는 모습도 지켜본다. 주위를 살피면서 그녀는 귀도 쫑긋 세우고 있다. 어딘가에서 거무스름한 공기 속으로 허디거디가 내뿜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온다. 검은 베일을 쓴 채 누군가를 쫓으며 그녀는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어린 소녀 하나가 술집문 바깥에서 아빠? 하며 불러대는 소리도 들린다. 비명, 웃음소리, 술에 취해 고래고래 떠드는 소리는 물론이고 노점상들이 구리오, 식초 간을 해서 통째로 드세요. 1페니에 4개 드립죠.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린다. 그녀는 식초 냄새를 맡아본다. 진과 데친 양배추, 뜨거운 소시지, 근처 항구에서 풍겨오는 짭조름한 냄새. 템스 강변의 악취도 맡아본다. 썩은 고기 냄새는 물론이고 처리되지 않은 오물의 냄새도. 그녀는 걸음을 재촉한다.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 누군가를 쫓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검은색 베일을 쓴 그녀는 추적자이자 쫓기는 자이다. 그녀는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멀리 멀리 가야만 한다.
다음 가로등에 다다를 즈음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눈 화장을 한 여자가 출입구 쪽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륜마차 한 대가 와서 멈추더니 연미복 차림에 실크 해트를 눌러쓴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린다. 검은색 옷차림의 감시자는 현관문 쪽에 있던 이 여자가 아무리 야회복을 입었다 한들, 그러니까 한때 이 신사의 사회 계층에 걸맞은 여성이 착용했을 법한 목이 깊게 파인 야회복을 입고 있다 한들, 그 신사가 여기에 춤이나 추려고 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립스틱으로 붉게 번진 입술이 웃고는 있지만 감시자는 그녀의 초췌한 눈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본다. 그녀와 같은 매춘부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최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다란 칼자국과 함께 속이 훤히 드러난 채 시체로 발견됐다. 검은 베일의 추적자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계속해서 걷는다. 털이 덥수룩한 남자가 벽에 기댄 채 어슬렁거리다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윙크를 보낸다. 아가씨, 여기 혼자서 뭐해? 외로운데 친구나 되어드릴까? 신사라면 통 성명을 밝히지도 않은 채 말을 걸 리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말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길을 지나간다. 그녀는 아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실이 그녀에게 문제될 건 없었다. 여태 어디에도 속한 적이 없던 그녀였다. 어떤 면에서 그녀는 늘 외톨이였다. 하지만 어둠 속을 유심히 살필수록 그녀는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았다. 집도 절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떠도는 이방인으로 당장 오늘 밤 어디에서 눈을 붙여야 할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셔서 아침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어둠 속을 가면 갈수록 그녀는 런던 동부 부둣가 근처의 빈민가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혼자서. 엄마가 왜 내 이름을 에놀라라고 지었는지 정말 알고 싶다. 에놀라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언론이다. 엄마는 옛날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럴 테지만 암호를 좋아했다. 심지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감이든 왼손잡이의 축복 같은 것이든 아니면 이미 구체화된 계획이든 엄마는 암호를 통해 틀림없이 뭔가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어쨌든 엄마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내게 말하곤 했다. 에놀라, 넌 혼자서도 매우 잘해 나갈 거야. 정말이지 엄마는 스케치북과 붓, 수채화 물감을 들고 전원지대를 떠돌아다니기 위해 집을 나설 때에도 평상시 무심코 건네는 인사말처럼 이 말을 했다. 그리고 혼자서 라는 말은 결국 엄마가 내 14번째 생일인 7월의 어느 저녁에 우리 집 펜델 홀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을 때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다. 어쨌든 나는 집사인 레인 씨와 요리사인 그의 아내와 함께 생일 축하연을 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속상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사실 엄마와 나는 처음엔 서로 다정했을지 몰라도
서로의 일에 좀처럼 나서는 법이 없었다. 나는 엄마가 없던 급한 용무 때문에 어딘가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티타임 때 내게 줄 선물 꾸러미를 레인 씨에게 일러놓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준 선물 꾸러미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림 용구 세트 1개, 뚜껑을 열면 이젤로 변하는 평평한 그림 용구 나무 상자 안에는 종이 연필, 연필깎이용 작은 주머니 칼, 인도산 고무 지우개가 가지런히 잘 담겨 있었다. 꽃말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 1권, 여기에는 메시지와 글들이 적힌 부채, 손수건, 봉인용 밀랍, 우표가 곁들어 있었다. 이 두꺼운 책보다 훨씬 작은 암호책 1권. 나는 아직 그림에 미숙했지만 엄마는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이 작은 소지를 북돋워 주었다. 어떤 주제의 책이든 거의 닥치는 대로 즐겨 읽듯이 내가 스케치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실을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에 대해서 나는 영 시큰둥했는데 엄마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엄마는 내가 읽기 쉽도록 우아한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꽃으로 장식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포개고 묶어 손수 이 자그마한 책자를 만들었다. 틀림없이 엄마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나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부족했을 리가 없다. 틀림없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이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도통 알 수는 없지만 밤사이 엄마가 집에 오거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게 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레인 씨는 내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엄마에게선 어떤 소식도 없었다. 바깥을 쳐다보니 회색빛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내 기분과 딱 맞는 회색이었다. 비가 내릴수록 덩달아 내 기분도 점점 더 가라앉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위층 내 침실로 후다닥 돌아왔다. 침실은 나의 안락한 피신처다. 옷장, 세면대, 화장대 등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핑크색과 파랑색 스텐실로 찍은 꽃다발 문양이 있다. 흔히들 오두막집 가구라 부르고 어린 아이에게나 어울릴 법한 싸구려 재료로 만든 것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쏙 들었다. 대체로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도저히 집 안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부추 위에 덧신을 신고 서둘러 무릎까지 끌어당겼다. 예전에 오빠가 입던 편안한 셔츠와 헐렁한 반바지에다 황급히 비옷도 걸쳤다. 마치 고무공이 튀듯 아래층으로 쏜살같이 튀어내려간 나는 복도의 우산꽂이에서 우산도 하나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부엌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면서 레인 부인에게 말했다. 나가서 좀 둘러보고 올게요. 이상한 노릇이다. 지금 이 말은 내가 뭔가를 찾으려 나갈 때마다 거의 매일 무심코 레인 씨에게 하던 말이다. 뭐가 됐든 통상 무엇을 찾으러 나갈 때면 늘 이 같은 말을 내뱉고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곤 했다. 위에 뭐가 있는지
보려던 것뿐이었다. 안에는 밤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달팽이 껍질, 땅콩 클러스터, 새 둥지 같은 것들이 있었다. 까치집이라도 발견하는 날이면 그 안에서 신발 액세서리나 반짝이는 리본, 누군가 잃어버린 귀걸이 같은 것들을 찾곤 했다. 나는 마치 대단한 귀중품이라도 잃어버린 듯 이런저런 것들을 찾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레인 부인도 이번에는 뭔가 다른 낌새를 알아차린 모양이다. 모자라고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던 내게 에놀라 양, 모자는 어디 있죠?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지만 그녀는 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를 찾으러 나가야겠어. 나는 정말로 혼자서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단 엄마가 부엌에서 보이지 않자 나는 엄마의 흔적을 찾아 마치 비글이라도 된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어제 아침에는 생일 턱으로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그 바람에 엄마가 나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어쨌든 나는 평상시처럼 엄마가 꽃과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느라 몇 시간이고 보내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처음에는 펜들 구내에서 엄마를 찾았다. 엄마는 사유지를 관리할 때 식물들이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기를 좋아했다. 나는 거친 야생의 분위기가 훤히 드러나는 화원과 덤불, 나무 떨기가 침범해 있는 잔디밭, 그리고 포도와 머루로 뒤덮인 숲속을 거닐었다. 그러는 내내 하늘에서는 내 머리 위로 잿빛 빗방울을 쏟아냈다. 나이든 양치기 개 레지날드는 나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젖는 게 실증이 났던지 피할 곳을 찾아 냉큼 왼쪽으로 가버렸다. 똑똑한 녀석. 무릎까지 흠뻑 젖은 나는 레지날드처럼 행동했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걸음걸이가 빨라질수록 엄마에 대한 근심도 눈덩이처럼 불어 어느새 그 공포가 채찍질처럼 나를 계속 몰아갔기 때문이다. 엄마가 다치거나 아픈 채로 여기 어딘가에 기절해 있거나 아니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닌 걸 감안할 때 어딘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움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엄마는 감히 어떻게 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차라리 이런 표현이 낫겠지 싶다. 어쩌면 엄마는 생을 마치셨거나 생사의 다리를 건너셨거나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신 게 아닐까.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엄마와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 내가 너무 크게 마음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반대로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행여나 엄마에게 잘못된 일이라도 생기면 모두 내 탓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다 내 탓이라고 느꼈다. 환영받지 못하는 늦둥이로 태어나 수치스러운 존재이자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이 문제를 꼭 바로 잡으리라고 다짐해왔다. 어쨌든 언젠가는 내 인생이 불명예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나게 되기를 바랬다. 때가 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다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엄마는 살아 있어야만 한다. 나는 엄마를 찾아야만 한다. 엄마를 찾아다니며 나는 대지주들이 몇 대에 걸쳐 산토끼와 들꿩을 사냥하던 숲을 누비고 다녔다. 완만한 비탈길, 양치식물로 뒤덮인 작은 동굴 바위라 불리는 우리 사유지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곳은 한때 내가 아끼던 장소였지만 이제 더는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나는 나무숲이 끝나고 농지가 시작되는 공원의 가장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걸었다. 그렇게 들판으로 계속 찾아 나섰다. 꽃을 좋아하는 엄마가 그리로 갔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서 펜델 소작인들은 언제부턴가 야채 대신 블루벨과 펜지꽃, 백합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코벤트 가든에 매일같이 신선한 꽃을 배달하면 벌이가 더 괜찮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쭉 늘어선 장미와 기생초는 물론 타는 듯이 붉은 백일초와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는데 모두 런던에 내다 팔 것들이었다. 꽃밭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생근 미소 띤 하녀들이 대저택의 방방마다 신선한 꽃들로 장식해 놓은 밝은 도시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런 대저택에서는 매일 저녁 상류층 여성과 왕실 여인들이 아네모네와 제비꽃으로 머리와 드레스를 한껏 치장하고 향기를 뿜어내고 있으리라. 하지만 지금 저 수많은 꽃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축 처져 있었고 내 상상 속의 런던은 그저 꽃밭에 서린 옅은 안개처럼 한두 번의 입김과 함께 증발해 버렸다. 대체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상상 속에서 런던이 아니고 엄마에 대한 상상 말이다. 나는 혼자 힘으로 엄마를 찾아냈고 엄마를 구출한 여걸이 되었으며 그런 나를 엄마는 감사와 사랑이 듬뿍 담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상상일 뿐이었다. 실제로 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였다. 지금까지 고작 사유지의 4분의 1밖에 수색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농지보다 훨씬 작은 범위였다. 엄마가 상처라도 입었다면 발견하기도 전에 엄마가 이미 숨을 거둘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방향을 돌려 펜델 홀로 서둘러 돌아왔다. 문 안에 들어선 나를 보자 레인 씨 부부가 마치 둥지 위 한 쌍의 맷 비둘기처럼 득달같이 내게 달려들었다. 레인 씨가 우산을 받아들고 흠뻑 젖은 내 외투와 부츠를 벗기는 동안 레인 부인은 온기를 쬐 수 있도록 나를 부엌으로 떠밀었다. 비록 레인 부인이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똑부러지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토해냈다. 비 오는 날 바깥에서 몇 시간을 있다니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녀가 커다란 석탄 난로의 뚜껑 한쪽을 비집어 열며 말했다. 평민이든 귀족이든 감기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난로 위에
첫 주전자를 올려놓으면서 거기에 대고 말했다. 폐결핵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차통에다 대고도 말했다. 레인 부인이 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었다. 사실 그녀는 내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 독립심이 강한 건 좋은데 굳이 편도선염이라든가 흉막염, 폐렴,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릴 지경이 되도록 돌아다니진 말아야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 톤도 상냥해져 있었다. 실례지만 에놀라 아가씨, 오찬 드시겠어요? 의자를 난로에 좀 더 가까이 붙여보실래요? 그러면 토스트처럼 갈색으로 구워질 거예요. 아니요, 오차는 됐어요. 엄마에 관해 뭐 소식 들어온 건 있나요? 레인 씨 부부가 없던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던 터라 이미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뻔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없습니다, 아가씨. 레인 부인이 마치 아기라도 감싸듯 앞치마로 양손을 둘둘 감싸며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면 전 적어놔야 할 메모가 좀 있어서요. 에놀라 아가씨, 서재에는 불이 없어요. 아가씨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여기 탁자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 어두침침한 방에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다니 솔깃했다. 레인 부인이 앞지와 함께 서재 책상에 있던 우리 가문의 이름이 인쇄된 종이와 잉크병, 만년필을 따뜻한 부엌으로 가져왔다. 나는 만년필을 잉크에 살짝 담근 후 크림색 편지지에다 엄마가 실종되었다는 공지와 함께 엄마를 찾는 수색팀을 꾸려달라고 지역 경찰에 정중히 부탁하는 글을 몇 마디 적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안타깝지만 그래야 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신을 통해 순식간에 몇 마일을 날아가 텔레타이프로 송신될 또 다른 글도 좀 더 천천히 써내려갔다. 레이디 유도리아 버넷 홈즈가 어제 이후로 실종. 에놀라 홈즈에게 연락 바람. 나는 이 전신을 런던의 펠멜가에 사는 마이크로프트 홈즈에게 보냈다.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런던의 베이카에 사는 셜록 홈즈에게도 보냈다. 바로 내 친오빠들 말이다. 영화에서는 에놀라가 활기찬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한국 나이로 16살. 에놀라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중학교 다닐 어린 나이다 보니 그녀의 모험을 걱정하는 오빠의 마음으로 소설을 읽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으시면 묘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실 것 같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 상상했던 내용이 그림으로 구현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화와 소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스포하지 않도록 조심하다 보니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에 또 좋은 책 이야기로 뵙겠습니다.